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명소리가 칼날처럼 복도의 침묵을 갈랐다. 박서연은 바닥에 걸레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소리는 민준의 방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분노의 찬 목소리. 징징거리지 좀 마. 그녀는 달렸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최미영이 민준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 5살 배기 아이의 가느다란 피부에 그녀의 손가락이 발톱처럼 파고들었다. 민준은 울음으로 새빨개진 얼굴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너는 정말 버릇없는 놈이야. 최미영이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쪽 손을 들었다. 빠르고 난폭한 움직임이었다. 꼬집는 순간 아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자국은 즉시 붉게 변했다. 당장 그 아이 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가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최미영은 공격을 앞둔 뱀처럼 돌아섰다. 네가 뭔데 여기서 명령이야. 방에서 나가. 뭐가 안 나가요. 그 아이 놓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2걸음의 방을 가로질러 민준을 자기 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아이와 그 여자 사이에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민준은 바람 앞에 나무잎처럼 온몸을 떨며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최미영은 증오로 번뜩이는 눈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네오 후회하게 될 거야. 애 아빠가 오면 널 당장 쫓아낼 테니까. 그러시든가요. 하지만 다신 그 아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문이 너무 세게 닫혀 벽에 걸린 액자들이 흔들렸다. 뒤따른 침묵은 무겁고 숨막혔다. 서연은 방 안의 공포의 냄새를 느끼며 심호흡을 하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민준은 여전히 눈물로 젖은 얼굴과 공포로 가득 찬 커다란 눈으로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다. 괜찮아. 이제 그 아줌마 갔어.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작은 팔에 붉고 부어오른 최미영의 손자국이 보였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속이 뒤집혔다. 가장자리가 이미 누렇게 변한 오래된 보라색 멍들이 있었다. 팔 전체에 자국이 가득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뜨거운 분노가 서연의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침착해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 민준아, 최미영 아줌마가 항상 이랬어. 아이는 자꾸 부끄러운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영원히 떠나버릴 거라고 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칼에 찔린 듯 조여왔다. 그 여자는 5살짜리 아이를 협박했다. 아이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민준아,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는 떠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끝났어. 알겠지? 더는 그 아줌마 무서워할 필요 없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모든 자국, 모든 멍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 불빛이 상처 입은 피부를 비췄다. 이거 아파요? 아니 아가. 그냥 증거로 남겨둬야 해서 그래. 촬영을 마친 그녀는 고용주인 김도현에게 전화했다. 부재 중. 다시 걸었다. 또 부재 중.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다.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민준이 때문이에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가 문자를 확인했다. 1초, 2초, 3초 답장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만약 그가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긴장으로 차가워진 손가락으로 그녀는 사진들을 보냈다. 하나씩 모든 자국, 모든 증거를. 3초 후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고 갈라져 있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3살의 김도현은 서울에서 가장 큰 건설사 중 하나를 맨손으로 일궈냈다. 하지만 아들에 관한 한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 투자자들과 회의 중이었다.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중이었는데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봤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회의실, 수십억 원이 걸린 계약,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오직 아들의 피부에 남은 그 자국들만 존재했다. 그는 설명도 사과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체올라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노란불 2개를 거의 빨간불에 가깝게 통과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팠다.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민주는 밤에 울었다. 1년 동안 안 그러다가 다시 침대에 오줌을 쌌다. 최미영이 가까이 오면 몸을 움츠렸다. 김도현은 이혼의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해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더 최악인 것은 아들을 돌보라고 믿고 맡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다. 전 부인인 이수진이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 전 부인은 보모를 직접 고집했다. 양육권 협상에서 그걸 비장의 카드로 썼다. 김도현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잘 보살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최미영은 어디 있습니까? 나갔어요. 민준이는 저랑 같이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알아차려줘서 고맙습니다. 20분 후 그는 폭풍처럼 문으로 들어섰다. 26살의 박서연은 구로구의 변두리에서 자랐다. 그녀는 폭력의 냄새를 알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14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갈 용기를 낼 때까지 어머니를 때렸다. 그 후로는 그녀가 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신호들을 읽고 사람들을 파악하는 법을 일찍 배웠다. 김도현의 저택에서 일한 첫날, 그녀는 민준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미영이 가까이 다가올 때 아이가 움츠리는 방식, 아픈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무거운 침묵으로 너무 조용해지는 모습. 서연은 이전에 그런 신호들을 본 적이 있었다. 어렸을 때 거울 속에서. 하지만 증거 없이는 확신하기 어려웠고 그녀는 그 일자리가 필요했다. 어머니 오은숙 씨는 당뇨병 치료 중이었다. 약값은 비쌌다. 여동생 서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을 꿈꾸고 있었다. 김도현은 다른 고용주들보다 3배나 더 많이 지불했다. 그녀가 잃을 수 없는 일자리였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최미영이 민준을 해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녀는 커튼을 치고 못 본 척했던 이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민준은 마치 노후면 가라앉을 것처럼 그녀에게 매달린 채 방바닥에 있었다. 예, 나 좀 봐. 서연은 다정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 아줌마 갔어. 알았지? 민준은 눈물이 가득한 크고 갈색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줌마가 아빠한테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이럴 거예요. 넌 나쁜 짓 안 했어.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면 엄마가 영원히 떠나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아가. 엄마는 안 떠나. 그 아줌마는 네가 조용히 있길 바라서 거짓말한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 괜찮지? 아무도 더는 널 해치지 못해. 민준은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블라우스를 꽉 쥐었다. 아줌마도 가오셔예요. 아빠가 가라고 해도요? 서연은 목이 메었다. 내 아빠가 나를 내보내더라도 난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넌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민준은 그녀를 꽉 껴안았고 그녀는 그의 작은 몸이 자기 몸에 기대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약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서현을 생각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작은 팔에 있는 자국들을 보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어떤 것들은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김도현이 문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발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아, 내 아들 어디 있니? 서연은 민준을 안고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아이는 얼굴을 그녀의 목에 파묻고 있었다. 김도현은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왔다. 민준아. 아이는 붉어진 눈으로 아빠를 보았고 그때 김도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망설인 것이다. 그것은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아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다. 아빠를 아들아, 아빠한테 와. 민준은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는 아빠의 품으로 갔다. 김도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았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무도 다시는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민준은 울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민준의 방에서 김도현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침대에 앉았다. 서연은 필요하면 나가기 위해 문가에 서 있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김도현이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아, 아빠가 어디 아픈지 좀 봐야겠어. 괜찮지? 싸이는 느리고 부끄러운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 보여줘. 민준은 소매를 걷었다. 최미영의 손자국이 화상처럼 붉게 남아 있었다. 더 있어? 또 다른 끄덕임. 김도현은 다른 쪽 소매를 걷었다. 더 많은 멍. 어떤 것은 보라색, 어떤 것은 누런색이었다. 셔츠를 들어 올렸다. 갈비뼈에 작고 둥근 자국들이 있었다. 꽃이 핀 자국들이었다. 김도현은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도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언제부터 그랬어, 아들? 최미영 아줌마가 온 날부터요. 얼마나 됐어? 세 달이요. 세 달. 그의 아들은 90일 동안 침묵 속에서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고통받았다.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다.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영원히 떠나버릴 거라고요. 김도현은 목이 맨 채 눈을 질끈 감았다. 민준아, 아빠한테는 뭐든지 다 말해도 돼. 언제나. 그리고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알았지? 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미영 아줌마는 다신 안 와. 절대. 아빠가 약속할게. 민준은 아빠의 품에 뛰어들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울었다. 몇 분 후 민준은 진정했다. 지쳐 있었다. 김도현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응, 여기서 안 나갈 거야. 민준은 눈을 감았다. 아빠의 손을 잡은 차에 잠이 들었다. 김도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서연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당신이 내 아들을 구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도현은 계속했다. 최미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그들은 거실로 갔다. 김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내가 몰랐다니. 어떻게 내가 몰랐을 수가 있지? 사장님은 알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숨겼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했고요. 하지만 난 걔 아빠잖아요. 내가 알아챘어야 했어요.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두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죠.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수진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알아야 해. 전화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이수진, 나한테 전화해. 당장. 민준이에 관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은 붉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당신이 내 아들을 구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현은 민준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는 밤새도록 그곳에 앉아 아들이 자는 것을 지켜보며 다시는 누구도 그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절대 1시간 후 엔진 소리가 침묵을 깼다. 이수진의 은색 BMW였다. 그녀는 하이힐과 선글라스를 쓴 채 차에서 내렸다.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난 굳은 얼굴이었다. 김도현은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었어. 나 약속 있었는데. 들어와. 그의 어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수진은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도현은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안자리, 무슨 일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이 열린 채로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잔인했다. 이거 설명해봐. 이수진은 휴대폰을 집었다. 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턱을 치켜들었다. 애들은 넘어지고 다치면서 크는 거야. 흔한 일이라고. 흔한 일? 김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대로 봐. 손자국이야. 꼬집은 자국. 폭행 자국이라고. 누가 이 사진들 찍었어?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제가요. 이수진은 경멸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찌 물론이지. 그 가사 도우미. 말 조심해. 김도현이 서연의 옆에 서며 경고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3개 던졌다. 양육권 뺏으려고 저 여자한테 돈 주고 이런 짓 꾸민 거지. 난 아무한테도 돈 준 적 없어.
저분이 최미영이 우리 아들 해치는 걸 봤다고. 가사 도우미가 봤다고. 참 편리하네. 김도현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자국들을 봤어. 민준이랑 얘기했어. 애가 나한테 전부 다 말했어. 뭘 말했는데? 최미영이 3달 동안 자기를 때렸다고. 협박했다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침대에 오줌을 쌌다고. 이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최미영은 그런 짓 안 해. 확신해?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안 쓴 거야? 당연히 몰랐지. 하지만 당신이 그 여자를 골랐잖아. 당신이 고집했어. 내 집에서 아들을 돌볼 사람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양육권을 위해 싸웠잖아.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야. 난 그 사람 믿어. 애 때리는 여자를 믿는다고? 안 때려. 엄격한 거지. 훈육을 제대로 하는 거야. 김도현은 멈췄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엄격하다고. 당신은 그 여자가 공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이수진은 실수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제가 봤어요, 사모님. 그 여자가 민준이를 세게 잡고 있는걸요. 자, 손가락이 아이팔에 파고들었어요. 꼬집는 것도 봤고요. 버릇없다고 소리치는 것도 들었어요. 이수진은 냉소적이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증거는 있고? 사진들이 있어요. 민준이의 증언도 있고요. 그리고 최미영에게 전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죠. 방 안의 침묵이 무거워졌다. 이수진, 김도현이 다가갔다. 그 여자, 전과 있지. 침묵, 이수진,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2 직장에서 해고된 적 있어. 그런데도 우리 아들을 돌보게 뒀다고. 이수진은 일어서서 가방을 가슴에 꽉 쥐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걘 배워야 해. 그렇게 예민하고 울보인 남자애로 커서는 안 돼. 김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걔는 이제 겨우 5살이라고. 이수진. 그녀는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김도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쥔 채 심호흡을 했다. 당신 아들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폭력적인 여자를 우리 아들 돌보라고 데려왔다고? 그런 말 안 했어. 했어. 그리고 그거 알아? 나한테는 증인이 있어. 사진도 있고 민준이의 증언도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가 공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있어. 이수진의 손이 가방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건데? 단독 양육권 신청할 거야. 그리고 최미영은 형사 고소할 거고. 그럴 순 없어. 이미 하고 있어. 이수진은 순수한 증오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더 심한 협박도 들어봤어요.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수진은 문으로 갔다. 멈췄다. 후회하게 될 거야, 김도현. 이미 후회하고 있어. 당신과 결혼한 걸. 문이 너무 세게 닫혀 벽에 걸린 액자들이 흔들렸다. 김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무거웠다. 내가 아들을 실망시켰어. 서연은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며 옆에 앉았다. 사장님은 몰랐잖아요. 그 여자가 모두를 속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챘잖아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김도현은 그녀를 보았다. 내가 이 소송을 시작하면 그 여자가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약속합니다. 서연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현은 손을 내밀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강하고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다른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 아이는 이제 안전했다. 그것이 중요했다. 다음 날 김도현은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눈물로 뒤덮인 민준의 얼굴과 작은 팔에 보라색 멍이 떠올랐다. 그는 커피도 마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진우 변호사님, 회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요, 긴급합니다. 몇 시에 가능하십니까? 가스마무자 저녁 7시요.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김도현은 전화를 끊고 서연을 찾으러 갔다. 그녀는 부엌에서 잠을 설친 사람의 자동적인 움직임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그는 식탁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나무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육권 심리에서요. 서연은 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커피에 설탕을 젓던 것을 멈췄다.
어떻게 증언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판사님 앞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법정에서요. 그녀는 컵을 더 세게 쥐었다. 사장님, 저는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제 어머니, 여동생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게 약속하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비싼 약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대학을 꿈꾸는 서연을 생각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렇게 좋은 곳을 빨리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도 생각났다.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다. 저는 모든 걸 봤어요. 비명소리배, 시끄러운 소리들을 들었죠.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으로 봤는데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커튼을 쳤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김도현은 조용히 있었다.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모두 못 본 척했을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야호세리, 저는 커튼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수락하는 겁니까? 떠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사장님도 아셔야 해요. 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잃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그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다. 저녁 7시, 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거기서 만나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든 건 아닌지 생각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찼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다. 온숙 씨는 58살이었고 회색 머리를 쪽머리로 묶고 일로 거칠어진 손을 가졌지만 눈은 여전히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니, 딸아? 잠 못 잔 얼굴이구나.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단어를. 온숙 씨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얼굴로 조용히 들었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넌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잃으면요? 어머님 약값을 못 내면 어떡해요? 방법을 찾으면 돼. 우린 항상 그랬잖아. 온숙 씨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다. 어떤 것들은 돈보다 더 중요하단다. 내 딸아, 그 아이는 네가 필요해. 서연이 문가에 나타났다. 18살이었고 언니와 같은 곱슬머리에 꿈으로 가득 찬 영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 정말 용감하다. 진짜로. 아래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비해야 해. 변호사랑 회의가 있어. 서연은 정각 7시에 건물에 도착했다. 유리와 강철로 된 15층짜리 건물. 그녀는 그렇게 화려한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고 작아 보였다. 김도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최진우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완벽하게 빗어 넘긴 회색 머리에 흠잡을 데 없는 정장, 명품 안경을 쓰고 있었다. 분 단위로 돈을 받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김도현 사장님, 그리고 이쪽은 박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초의 변호사는 비싼 펜과 메모장을 들었다.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손을 깍지 꼈다. 박서연 씨, 3월 15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난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방으로 달려갔더니 보모가 민준이 팔을 잡고 있었어요. 3개요. 손가락이 피부에 파고들고 있었죠. 그러더니 다른 손을 들어서 아이를 꼬집었어요. 3개요. 피부가 바로 빨개졌어요. 변호사는 모든 것을 적었다.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후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화를 내며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제 뒤로 끌어당겼죠. 사진은 찍으셨습니까? 떠날 수도 있겠네. 휴대폰에 전부 다 있어요.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게라스 서연은 사진들을 보냈다. 최 변호사는 컴퓨터로 하나씩 열어보며 조용히 분석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김도현을 보았다. 사장님, 즉시 단독 양육권 신청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가히 증거들과 진단서가 있으면 최대 2달입니다. 2달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임시 양육권을 신청할 겁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사장님과만 지내게 됩니다. 김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저분은요? 그는 서연을 가리켰다. 보호가 필요할까요? 초의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바티티 투비라마스트만 못스마마. 전 부인이 협박을 했습니까?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앞에서요? 편스. 그 여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보복의 증거가 됩니다. 그는 서연을 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서연 씨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그 여자가 제 다른 일자리를 그만두게 하면요? 김도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인티우드드. 제가 모든 손해를 책임지겠습니다. 전부 다요. 다음 날 김도현은 민준을 소학교에 데려갔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서연이 누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서연도 함께 갔다. 아플까요? 민준이 차 안에서 땀에 젖은 손으로 물었다. 아니 아가, 의사 선생님이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박 원장님은 모든 자국을 조심스럽게 검사하고 가볍게 만져보고 전문가용 카메라로 모든 것을 촬영했다. 그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누가 이렇게 했니, 민준아? 이에트인터더브 함모치우스카페리스에서 바이는 고개를 숙였다. 최미영 아줌마요. 많이 아팠어? 민준은 기억만으로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의사는 김도현을 따로 방으로 불렀다. 서연은 복도에서 민준과 함께 만화책을 보며 그를 달래주었다. 상처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제적인 제압과 고의적인 꼬집힘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유증이 남을까요? 신체적으로요? 아니요. 자국들은 몇 주 안에 사라질 겁니다. 의사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요? 네, 아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급해요. 같은 날 김도현은 아동 트라우마 전문 심리 상담사인 윤 선생님과 예약을 잡았다. 민준은 다음 주부터 시작했다. 첫 상담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그렸다. 거대한 손과 발톱 같은 손가락을 가진 큰 여자, 종이 구석에 웅크린 작은 아이, 너무 작아서 거의 사라질 뻔했다. 아이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윤 선생님이 나중에 김도현에게 설명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좋은 신호입니다. 민준은 혼자 상담받으러 가기 싫어했다. 항상 서연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여사스 그럼 내내 있을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연은 아이를 데려갔다. 낡은 잡지를 읽고 자판기에서 맛없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지만 아이가 나올 때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그는 그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오늘 최미영 아줌마에 대해 얘기했어요. 어땠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가 용감했대요. 넌 정말 용감했어. 2주 후 서연은 두 번째 직장인 강남의 한 집에 도착했다. 집주인인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연 씨, 얘기 좀 합시다. 그녀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물건을 훔친다는 여자였어요. 서연은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에요. 이수진 씨예요. 제 사장님의 전 부인이요. 그 여자가 굿 이봐요. 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사모님, 저를 2년 동안 아셨잖아요. 저는 절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 그곳을 나왔다. 길가에 주저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겨우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울면서 김도현에게 전화했다. 저 해고당했어요. 이수진 씨가 거기 전화해서 제가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세 번째 직장을 잃었다. 같은 이야기, 같은 비난, 같은 거짓말. 일주일 만에 서연은 수입의 3분의 2를 잃었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절망적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일자리 2개 잃었어요. 엄마 온숙 씨는 딸을 꽉 껴안았다.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린 항상 그랬잖아. 하지만 처음으로 서연은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김도현은 즉시 초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 여자가 서연 씨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보복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동안은요. 서연 씨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정식으로 고용하세요. 정규직으로 4대 보험 다 적용해서요. 무슨 말씀이시죠? 사장님 소송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으니 사장님이 그녀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법적으로도 그녀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김도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여기로 좀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앉으세요. 그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당신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정급여로요. 서연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사장님, 이건 동정이에요.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이가 당신을 믿어요. 그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월급은 그녀가 이전에 벌던 것의 2배였다.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요. 좋습니다. 김도현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닿았을 때 미묘한 전류 같은 다른 무언가가 흘렀다. 그들의 시선이 너무 긴 순간 동안 마주쳤다. 그들은 재빨리 손을 놓았다. 둘 다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이제 하루 종일 저택에서 보냈다. 아침에는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민준과 함께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그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이의 침대 밑에서 상자를 발견했다. 스케치북들이었는데 모두 힘껏 낙서되고 파괴되고 찢겨 있었다. 뭐 하고 있어? 민준이 뭉게 서 있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이 스케치북들을 찾았어. 내 거니? 민준은 바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전부 낙서해놨어? 그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최미영 아줌마가 못 그렸다고 했어요. 그림은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민준아, 네 아빠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 설계도, 평면도, 건물들. 아빠가 그래서 덜 남자다워?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아니요, 그럼 이리 와. 같이 그림 그리자. 그들은 새 종이와 흩어진 색연필을 가지고 바닥에 앉았다. 민준은 페이지를 껴안는 듯한 햇살을 가진 크고 노란 태양을 그렸다. 서연은 다채로운 창문이 있는 집을 그렸다. 그들은 웃었다. 최미영이 떠난 후 민준이 처음으로 웃는 것이었다. 진짜 맑고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김도현은 퇴근길에 복도를 지나가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멈췄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는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민준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도 머리카락이 얼굴에 흘러내리고 눈이 반짝이며 웃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퍼즐 조각처럼 다음 며칠 동안 민준은 서연에게 딱 붙어 다녔다. 집안 곳곳을 따라다니고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도현은 이런 말을 들었다. 왜 있다. 아빠, 내 서연이 누나가 축구해도 된대요. 김도현은 멈췄다. 문가로 갔다. 네, 서연이 누나?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다. 네, 서연이 누나요. 축구해도 돼, 챔피언. 민준은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김도현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공기 중에 무언가 있었다. 말하지 않은 무언가. 민준은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소리를 지르며 땀을 흘리며 아빠를 부르며 깼다. 김도현은 가서 그를 진정시킬 때까지 안아주었지만 시간은 항상 새벽 2, 3시였다. 하지만 어느 금요일 다른 일이 일어났다. 서연은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잠들기 전에 민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용과 맞서지만 결코 폭력 없이 항상 용기와 친절로 맞서는 기사의 이야기였다. 습관처럼 새벽 3시에 김도현의 알람이 울렸을 때 그는 놀라서 일어났다. 민준이 부르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뛰는 채로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편안했다. 봉제 인형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김도현은 자기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서연은 이미 아침 햇살이 머리카락을 비추는 가운데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밤새 잘 잤어요.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다. 띠까뚜두. 정말요? 가끔 쌓이도록요. 한 번도 안 깼어요.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늦게까지 남아서 책도 읽어주고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하지 않은 것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먼저 시선을 돌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커피로 돌아갔다. 6주 후
김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새 소식이 있습니다.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입니까? 오후 3주 후입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 준비됐습니다. 민준이도 증언해야 합니까? 에르하니요. 하지만 의료 및 심리 진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증언할 겁니다. 그녀가 우리의 핵심 증인입니다. 김도현은 서연을 찾으러 갔다. 그녀는 민준의 방에서 옷을 개고 있었다. 심리 날짜가 잡혔어요. 3주 후에요. 그녀의 손이 옷을 개던 중간에 멈췄다. 그 여자 앞에서 말해야 하는군요. 네, 만약 제가 얼어붙으면요?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요. 본 것을 정확하게요.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요. 김도연은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충분할 거예요. 약속합니다. 심리 2주 전 이수진의 변호사가 전화했다. 제 의뢰인이 합의를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죠? 공동 양육권을 포기하고 면접 교섭권만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미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입니다. 김도현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안 합니다. 김도현 사장님,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미영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일주일 전 최 변호사는 서연을 사무실로 불렀다. 연습할 시간이었다. 연습을 좀 하죠. 제가 판사가 할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연은 입이 바싹 마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 씨 3월 15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비명소리, 문꼬집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천천히 말하세요. 그리고 폭행을 묘사할 때는 판사를 보세요. 시선 접촉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3번 연습했다. 매번 서연은 더 단호하고 자신감 있어졌다. 아주 잘할 겁니다, 조에. 변호사가 마지막에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심리 전 일요일, 김도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의 서연 씨,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놀라서 쳐다보았다. 왜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내 아들을 구했잖아요. 당신 가족도 그걸 알아야 해요. 그들은 일요일 오후에 갔다.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애정 어리게 정돈되어 있었다. 창가에는 꽃이 있었고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오은숙 씨는 딸의 고용주를 맞이하는 것에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수선한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가족 사진이 있는 선반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신선한 커피 향이 났다. 어머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따님이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님을 잘 돌볼 거라는 걸 아셨으면 해서요. 부족한 것 없이요. 오은숙 씨는 딸을 그리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서연의 눈과 같았다. 칼색이고 깊고 정직했다. 좋은 분이시군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김도현은 30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당뇨병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제안했다. 간호학을 전공하려는 서현의 꿈에 대해 묻고 장학금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날 때 서연은 서연의 팔을 쿡 찔렀다. 안데소 밤진투 다우세인테르. 언니, 저 사람 언니를 다르게 쳐다봐. 너 미쳤구나. 내 사장님이야. 알았어. 서연은 아는 체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중에 혼자 방에 있을 때 서연은 동생이 한 말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동생이 그렇게 미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심리 전날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이수진이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판사가 믿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로 샤워하고 김도현이 사주겠다고 고집한 옷을 입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정장이었다. 검은색 바지, 흰색 블라우스, 남색 블레이저 거울을 보고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 딸, 정말 예쁘구나. 온숙 씨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으로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긴장돼요, 엄마. 너무 긴장돼요. 잘할 거야.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 아무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온숙 씨는 딸을 껴안았다. 믿을 거야. 왜냐하면 진실은 내 편이니까. 그리고 진실은 항상 이기거든. 김도현도 일찍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면도기를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부엌으로 내려갔다. 커피는 준비되어 있었다. 박 여사님은 항상 일찍 출근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진한 커피 타놨어요. 필요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박 여사님. 민준이는 오늘 저랑 같이 있을 거예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7시 반에 그는 서연을 데리러 갔다. 그녀는 가방을 가슴에 꽉 쥔 채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채 탔을 때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괜찮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법원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대부분 침묵했다. 그러다 김도현이 말했다. 서연 씨, 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거기 있을 거예요. 당신 곁에요.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8시 반에 법원에 도착했다. 건물은 오래되고 위풍당당했으며 앞에는 기둥이 있고 다른 대리석으로 된 넓은 계단이 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 긴장한 사람들, 문 앞의 경비원들. 서연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김도현은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안내했다. 로맨틱한 터치가 아니었다. 포호였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방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김도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보았다. 이수진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회색 투피스, 흠잡을 데 없이 쪽진 머리, 완벽한 화장, 그리고 그녀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다. 이수진은 김도현과 서연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이 얼굴에 역력했다. 연극하러 왔어? 김도현은 서연 앞에 섰다. 저 사람한테 말 걸지 마. 이제 가엾은의 보호자라도 된 거야? 그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품위를 지킵시다. 초의 변호사도 동의했다. 모욕은 재판을 위해 아껴두시죠.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한 직원이 나타나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 번호 4728 김도현 대 이수진 시간이 되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고 차가웠고 낡은 종이와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양쪽에는 의자가 있었다. 뒤쪽에는 아직 비어있는 판사석이 있었다. 서연은 김도현 옆에 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깍지 껴야 했다. 김도현은 알아챘다. 충동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아래를 보았다. 두 사람의 손을 빼지 않았다. 그냥 그를 믿으려고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몇 분 후 판사가 들어왔다. 박동훈 판사. 60대쯤 된 남자, 돋보기 안경.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심각한 표정. 좋은 아침입니다. 앉으십시오. 아스터서.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썼다. 느리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미성년자 김민준 군의 양육권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현 씨. 김도현이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이수진 씨. 이수진은 완벽한 자세로 일어섰다. 시작. 판사는 몇 장의 서류를 넘겼다. 김도현 씨. 태만과 학대를 근거로 단독 양육권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의료진단서, 심리진단서, 사진, 그리고 목격자가 있습니다. 판사는 이수진을 보았다. 이수진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제 아들을 뺏어가려는 전 남편의 계략입니다. 판사는 의사봉을 가볍게 테이블에 쳤다. 그럼 증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부르세요. 직원이 종이를 보았다. 박서연 씨. 서연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방 앞으로 걸어갔다. 직원이 가리키는 의자에 앉았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증인은 본인의 말로 올해 3월 15일에 목격한 바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김도현을 보았다. 그는 고개로 격려의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들려왔어요.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종류의 비명이었습니까? 고통과 두려움이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을 회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떼쓰는 게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은 최 변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보모 최미영 씨가 민준이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잡고 있었습니까? 에어서만 3개요, 재판장님. 손가락이 아이 팔에 파고들고 있었어요. 아이 표정만 봐도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이는 울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불편한 듯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변호사가 조용한 경고로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요청했다. 그러더니 다른 손을 들더니 서연은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 꼬집었습니다. 3개요. 피부가 바로 빨개지는 걸 봤어요. 민준이는 비명을 질렀고요. 방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증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놓으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그 여자는 화를 냈어요.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 방에서 나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제 뒤로 끌어당겼어요. 보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 아빠가 오면 해고될 거라고요. 판사는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 후에 증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자국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팔에 붉게 남은 손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되어 있었어요. 보라색 멍, 누렇게 변한 멍들. 오래된 자국들이었죠. 처음이 아니었어요. 확신합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폭력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판사는 사진들을 요청했다. 최 변호사가 서류처를 건넸다. 판사는 그것을 열어 각 이미지를 조용히 분석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턱은 굳어졌다. 긴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증인이 본 자국들은 팔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양쪽 팔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 옷 갈아입히는 걸 도와줄 때 갈비뼈에도 자국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작고 둥근 자국들이었어요. 꼬집힌 자국이었죠. 판사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다. 다시 안경을 썼을 때 그는 다른 표정으로 서연을 보았다. 아이와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제 보모가 항상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그렇다고 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영원히 떠나버릴 거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수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다. 떨고 있었다. 김도현이 작게 속삭였다. 완벽했어요. 이제 이수진의 변호사 차례였다. 그는 일어서서 안경을 고쳐 쓰고 더러운 술을 쓸 줄 아는 사람의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박서연 씨,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김도현 사장님을 위해 일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습니까? 초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무관한 질문입니다. 재판장님, 관련 있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펼쳤다. 증인이 재판 결과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했다. 허락합니다. 대답하세요. 서연은 턱을 들었다. 제 일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습니다. 정당한 급여입니까? 아니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급여입니까? 저는 정규직으로 일합니다. 집과 아이를 돌봅니다. 급여는 그에 비례합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김도현 씨가 증언에 동의한 후에야 증인을 고용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사장님은 사장님의 전 부인 때문에 제가 다른 일자리를 잃은 후에 저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는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수진 씨가 제 다른 고용주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친다고 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를 침묵시키고 민준이를 보호한 것에 대해 벌을 주려고요. 서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김도연 사장님이 저에게 정규직을 제안한 겁니다. 제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 동안 생활이 막막해지지 않도록요.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수진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 경고한다는 겁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요? 저는
서연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정이 실려 높아졌다. 저는 평생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 여자는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하게 이어졌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보호받지 못한 채로 두지 않을 겁니다. 뒤따른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으세요. 증언 감사합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김도현이 속삭였다. 정말 멋졌어요. 박상훈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소아과 의사가 들어왔다. 흰 머리 재킷 아래의 흰 가운, 손에는 진료 기록부. 피곤하지만 신뢰감 있는 얼굴에 수년간의 경험이 묻어났다. 원장님, 미성년자 김민준 군을 진찰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3월 16일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서 의사는 서류철을 열어 확대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나는 의도적인 신체적 폭행과 일치하는 다수의 상처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자국들은, 그는 펜으로 가리켰다. 강제적인 제압의 흔적입니다. 피부에 찍힌 손가락 모양을 보십시오. 가해진 압력이 상당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접촉이나 장난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판사는 사진을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 다른 상처들은요? 꼬집어서 생긴 상처입니다. 원형 모양, 깊이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의도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었습니다. 사고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생긴 상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 원장님은 안경을 벗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사고와 폭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폭행이었습니다. 환에게 다른 상처도 있었습니까? 네, 치유 단계가 다른 멍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사진을 들었다. 이것은 폭행이 적어도 2달, 아마도 3달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김도현은 눈을 감았다. 3달. 90일 동안 그의 아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 판사는 감사를 표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리상담사 윤미래 선생님의 진단서입니다. 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상담사님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지만 전체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변호사는 문서를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환자 김민준 5세. 관찰된 증상, 잦은 악몽, 2차성 얀요증,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심각한 감정 억압, 신체 접촉 회피. 그는 잠시 멈췄다. 결론.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의 명백한 징후. 예후 적절한 치료와 가해 요인 제거 시 긍정적.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판사는 안경을 벗었다. 피곤한 눈을 비볐다. 그는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었다. 김도현 씨, 언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김도현은 죄책감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일어섰다.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장님. 무슨 말씀이시죠? 제 아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다시 침대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고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김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혼의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해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뜻이 제 전처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해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믿었습니다. 진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서연 씨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입니다.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회의 중이었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아들을 봤습니다. 김도현은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자국들을 봤습니다. 아이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보모를 해고했습니다. 아들을 병원과 심리상담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판장님,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아들을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수진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았다. 이수진 씨 보모를 추천하기 전에 신원 조회를 했습니까? 이수진은 망설였다. 가족입니다.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조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침묵이 길어졌다. 이수진 씨.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화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엄격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엄격하다고요? 폭행을 엄격함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훈육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건드리며 제지하려고 했다. 이수진 씨, 제발.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너무 긴장했고 너무 방어적이었다. 제 아들은 너무 예민해요. 모든 걸로 울어요.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김도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폭발했다. 걔는 이제 겨우 5살이라고요. 의사봉이 세게 내리쳐졌다. 정숙! 김도현 씨 앉으세요. 김도현은 억눌린 분노로 떨며 앉았다. 판사는 이수진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수진 씨,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5살짜리 아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모를 고용했다는 겁니까? 이수진은 실수를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정확히 그랬습니다. 당신이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보모가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자 당신 아들을 보호한 증인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말이 없었다. 판사는 딱딱한 움직임으로 서류철을 닫았다. 충분히 봤습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15일 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임시 양육권은 김도현 씨에게 있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의사봉이 내리쳐졌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았다. 법원. 복도에서 김도현은 자기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거의 풀릴 뻔했다. 초의 변호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해냈습니다. 아직 공식 판결이 남았잖아요. 하지만 네, 해냈습니다. 판사는 명백히 우리 편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아들의 날린으로 여전히 떨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안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죽을 만큼 무서웠어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요. 최 변호사도 동의했다. 당신의 증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상대 변호사와 맞서는 방식,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민준이를 보고 싶어요. 그때 이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변호사가 옆에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김도현과 서연을 보고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세게 두드렸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보네? 난 그냥 내 아들을 보호했을 뿐이야. 보호했다고? 이수진은 히스테리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날 저 안에서 망신 줬어. 네가 내 입으로 망신 자초했지. 이수진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게 저 여자 탓이야. 저 여자가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어. 당신이 숨겼던 진실을. 이수진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다. 김도현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댔다. 저 여자랑 행복할 것 같아. 그 가사 도우미랑? 김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이수진은 웃었지만 그것은 독과 질투로 가득 찬 씁쓸한 웃음이었다. 내가 못 알아챌 줄 알았어? 네가 저 여자를 쳐다보는 눈빛. 한심해. 이수진, 너 미쳤구나. 미쳤다고.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내온내 아들 엄마를 한여랑 바꾸고 있는 거야.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두려움 없이 단호했다. 저는 아무도 바꾸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김도현 사장님도 아무것도 바꾸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이를 보호했을 뿐이라고요. 내일? 이수진은 말을 뱉었다. 내일은 집 청소하는 거지. 내 가족을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 김도현은 인내심을 잃었다. 목소리가 커져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때리라고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당신이 파괴한 거야. 아들 대신 네 자존심을 선택했을 때 당신이 파괴한 거라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위해 멈췄다.
이수진의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수진 씨, 갑시다. 당장요. 이수진은 잠시 저항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당신과 결혼한 걸. 변호사는 마침내 그녀를 데려가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이힐에 걸려 비틀거리며 떠났다. 완벽함의 가면은 산산조각나고 모든 자세가 무너져 내렸다. 김도현은 지쳐서 벽에 기댔다. 항소할까요? 초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시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안에서 일어난 일, 부모가 공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후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최미영에 대한 소송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상해와 학대 혐의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의료 진단서와 당신의 증언이 있으면 그는 서연을 보았다. 그 여자는 아동 관련 일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겁니다. 아마 징역형을 살게 되겠죠. 잘 됐네요. 최 변호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김도현과 서연은 군중 속에서 홀로 복도에 남았다. 집에 가고 싶으세요? 네. 민준이를 보고 싶어요. 껴안아주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안 단둘이 있자 서연이 작게 말했다. 아까 그 여자가 한 말... 사장님이 저를 쳐다본다는 거요. 서연 씨, 신경 쓰지 마세요.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는 마치... 서연은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마치 뭐요?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들은 침묵 속에 나섰다. 차 안에서 김도현은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무게가 가벼워졌다. 내가 당신을 다르게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은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착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 아니라면요?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가 다시 도로에 집중하기 전에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사장님, 그냥 도현이라고 불러요. 그냥 김도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사장님은 제 고용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을 헷갈리고 싶지 않아요. 일이 이미 헷갈려 있다면요. 서연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은 길 동안 조용히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팠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박 여사님과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를 보자마자 장난감을 놓고 달려왔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김도현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아주 잘 됐어, 챔피언. 서연이 누나는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가. 서연도 무릎을 꿇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동시에 껴안았다. 작은 팔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닿으려고 애썼다. 세 사람은 문 앞에서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15일 후 월요일 아침 김도현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화면에 뜬 이름을 보았다. 최진우 변호사. 조모 심장이 뛰었다. 여보세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현은 눈을 감았다. 자기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요? 이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앉아야 했다. 어떡해요? 단독 양육권입니다. 김도현 씨. 완전한 단독 양육권. 이수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 감독해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뭔데요? 판사가 판결문에서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녀가 공격적인 부모를 추천함으로써 중대한 태만을 저질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나중에 양육권 재심을 청구하려고 해도 이 문서가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최미영은요?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및 학대 혐의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동 관련 일을 할 모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다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 김도현은 씁쓸한 만족감이 가슴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이네요. 마침내요. 축하합니다, 김도현 씨.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날, 승리의 날이었다. 그는 민준을 찾으러 갔다. 아이는 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이 다시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로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바닥은 종이로 가득했다. 태양집 손을 잡은 가족들. 민준아, 이리 와.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의 표정을 보고 심각해졌다. 무서운 일 있어요? 응, 있어. 좋은 일이야.
김도현은 침대에 앉아 아들을 무릎에 앉혔다. 이제 아빠랑 영원히 여기서 살 거야.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영원히요. 영원히. 판사님이 결정하셨어. 내 집은 여기야. 엄마는요? 일주일에 한 번 볼 거야. 하지만 네가 안전하도록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을 거야. 민주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최미영 아줌마는 다신 안 와요. 절대. 그 아줌마는 이제 어떤 아이와도 일할 수 없어. 그 아줌마가 한 짓은 범죄야. 민주는 아빠를 껴안았다. 울기 시작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안전함, 마침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눈물이었다. 김도현은 감정에 목이 메어 그를 꽉 안았다. 얼마 후 민주는 몸을 풀었다. 셔츠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서연이 누나는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누나는 여기서 일하잖아, 아들. 하지만 안 떠날 거죠? 이제 아빠가 이겼으니까. 민주는 망설였다. 누나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래, 챔피언. 아빠도. 민주는 아이들이 가끔 보여주는 이상한 지혜로 아빠를 보았다. 아빠 누나 좋아하죠? 김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무슨 소리야. 아빠 서연이 누나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엄마 좋아했던 것처럼요. 아들 나는 괜찮아요. 저도 누나 엄청 좋아해요. 김도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아들을 다시 껴안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가슴이 가득 찼다. 그는 서연에게 말해주러 내려갔다. 그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야채를 썰며 작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행복할 때만 하는 행동이었다. 서연 씨. 그녀는 손에 칼을 든 채 재빨리 돌아섰다. 사장님. 놀랐잖아요. 맞아. 미안해요. 그는 문가에 서서 그냥 그녀를 바라보았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허리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차가운 부엌 바닥에는 맨발이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몰랐다. 판결이 나왔어요. 칼이 도마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래서요? 제가 이겼어요. 잠시 그녀는 굳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미소가 번졌다.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눈까지 닿는 거대한 미소였다. 정말 이겼어요? 단독 양육권? 네. 민준이는 저랑 같이 살아요. 그 여자는 감독회 면접 교섭권만 가져요. 서연은 달려갔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다. 순수한 충동이었다. 김도현은 잠시 놀랐다가 이내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는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비누와 사과 샴푸 냄새가 났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기대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현 씨.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녀는 그를 그냥 김도현이라고 불렀다. 사장님 없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그렇게 있었다. 그러다 서연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고 어색하게 물러섰다.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기뻤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 중에 무언가 있었다. 다른 무언가. 몇 주 동안 자라나 이제 그들 사이에서 폭발할 것 같은 무언가. 김도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알았다. 어쩐지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다. 말씀하세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시도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이 민준이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순간 부엌 문이 세게 열렸다. 민준이 손에 그림을 들고 신나게 소리치며 달려 들어왔다. 서연이 누나! 제가 뭐 그렸는지 보세요. 순간은 유리처럼 깨졌다. 김도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떨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애쓰며 아이에게로 돌아섰다. 뭔데 아가? 우리 그렸어요. 보세요. 그는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주었다. 누나나 그리고 아빠요. 그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 키 큰 남자, 여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이. 모두 웃고 있었다. 정말 예쁘다 민준아. 냉장고에 붙여놓을게. 아이는 행복하게 다시 달려나갔다. 김도현과 서연은 그곳에 남았다.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불편하고 말하지 않은 것들로 무거웠다. 할 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긴장한 채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방금 판결이 나왔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압박감이요?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김도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갈색 눈을, 살짝 벌어진 입술을, 마치 기다리고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그녀의 시선을. 그리고 그는 거의 말할 뻔했다. 모든 것을 말할 뻔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그들이 가진 것을 망칠까봐, 그녀가 거절할까봐, 그녀를 잃을까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도연 씨, 저는 그냥 감사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제 아들을 구해준 것, 남아준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서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이었다. 서연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미소로 그것을 숨겼다. 제 엄마네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공기는 무겁고 가라앉아 거의 숨막힐 지경이었다. 김도현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뺨을 가볍게 만졌다. 부드럽고 거의 경건한 터치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 얼굴을 기댔다. 잠시 세상이 멈췄다. 그때 김도현의 전화가 울렸다. 크고 날카롭게 순간을 파괴했다. 두 사람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재빨리 물러섰다. 김도현은 멍한 채로 전화를 받았다. 동업자였다. 회사에 긴급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나한테 맡겨. 전화를 끊고 서연을 보았다. 이 애가 회사 일 좀 해결해야 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요. 그는 부엌을 나섰다. 문가에서 멈췄다. 돌아섰다. 서연 씨. 네? 저는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나갔다. 서연은 부엌에 홀로 남았다. 싱크대에 기댔다. 다리는 약하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얼굴 피부는 그가 만졌던 곳이 여전히 뜨거웠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김도현은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읽지 않은 채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다. 생각만 했다. 그 접촉에 대해, 거의 할 뻔한 키스에 대해, 말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서연은 거실에서 이미 접혀있는 옷을 접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오지 않는 발소리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그곳에 있었다. 한층과 말하지 않은 모든 단어들로 분리되어.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용기를 갖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밤새도록 부엌에서의 그 순간을 되새기며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이미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긴장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도현은 식탁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는 또 다른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는 설탕을 젓는 것을 멈췄다. 어제 일 때문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는 일어섰다. 그녀에게로 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팠다. 자,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는 척 못하겠어요. 서연은 숟가락을 싱크대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에게로 돌아섰다. 무슨 감정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뒤따른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복잡하다는 거 알아요. 그는 이제 말이 빠르게 튀어나왔다. 민준이도 있고 일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렇죠.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냥 제 직원인 척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척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연 씨 끝까지 듣게 해줘요. 제발. 그는 심호흡을 했다. 당신은 제 사장님이에요. 저는 사장님을 위해 일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럼 일 그만둬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네? 더 이상 당신이 제 직원이길 원치 않아요. 저는 당신과 진정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이 장벽 없이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당신을 사랑해요. 매일 당신이 계속 있을 건지 물어봐요. 이미 당신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고 있어요. 김도현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연은 그를 보았다. 그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두려움과 희망과 사랑과 매우 흡사한 무언가로. 저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한 것이었다. 단어들은 떨렸지만 진실했다.
김도현은 미소 지었다. 거대하고 안도하고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였다. 정말요? 정말요? 오래전부터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여기서 일하는 걸 그만둘래요. 저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이거나 둘 다는 안 돼요. 섞을 수 없어요. 펌도 알겠어요. 김도현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지금 최 변호사님께 전화할게요. 오늘 당장 근로계약 해지하죠. 잠깐만요. 지금요? 두티니스트. 지금요? 단 1초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는 그녀 앞에서 바로 전화했다. 조의 변호사님, 근로계약 해지가 필요합니다. 서연 씨거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서연을 보았다. 됐어요. 내일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가득한 부엌, 공기 중에 커피 향, 완벽한 순간. 김도현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녀가 원한다면 물러설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거의 수줍었다. 그러다 더 강렬해졌다. 몇 달간의 긴장, 몇 주간의 기다림, 모든 것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눈가가 촉촉했다. 사랑해요. 김도현이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했다. 먼저 민준에게. 그들이 함께 들어갔을 때 아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아, 우리 할 말이 있어. 아이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잡은 손을 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두 분 사귀어요? 김도현은 놀라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알았어? 저 바보 아니에요, 아빠. 두 분 맨날 서로 쳐다보잖아요. 서연은 웃었다. 그래서 넌 괜찮아? 민준은 색연필을 놓고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엄청 좋아요. 이제 서연이 누나 영원히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엄청 원해요. 다음은 오은숙 씨와 서연에게 말할 차례였다. 그들은 이번에는 손을 잡고 일요일에 그곳에 갔다. 서연의 어머니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보고 아무 말도 듣기 전에 미소 지었다. 엄마, 저랑 도연 씨 이미 알고 있었어, 딸아. 엄마는 그런 거 알지? 서현이 달려나왔다. 내가 알았다고? 그 사람이 다르게 쳐다본다고 했잖아. 웃음과 커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찬 일요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자리인 고객의 개인 트레이닝을 위해 헬스클럽에 도착했다. 칼라가 이상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연 씨, 관리팀에서 알려달라고 하던데 그녀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 여기도 전화했어요? 당신 사장님 전 부인이요? 전화했어요. 온갖 말을 다 하더라고요. 칼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관리팀에 제가 당신을 3년 동안 알고 지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 여자가 한 말은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요.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당신 일자리는 여기서 안전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있어요. 조심해요. 서연이 김도현에게 말했을 때 그는 격분했다. 그 여자는 멈추질 않는군. 치고 나서도. 어떻게 하죠?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죠. 초의 변호사도 동의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보복입니다. 승산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수진의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통지서를 보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및 괴롭힘으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화는 멈췄다. 3개월 후 화창한 토요일, 서연과 김도현은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저택의 정원에 있었다. 민주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그가 만든 비눗방울이 꿈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서연 씨, 응? 김도현은 멈췄다. 심각해졌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그래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지 5개월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바뀐 지 5개월. 당신은 내 아들을 구했고 나도 구했어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당신과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당신과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삶을, 가족을,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입에 손을 가져갔다. 눈이 동그래졌다.
김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박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감격에 찬 속삭임으로 말했다. 네, 좋아요. 김도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단순하고 섬세하고 완벽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 집에서 달려 나왔다. 누나가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정원에서 웃고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하지만 그 소식은 이수진에게 너무 빨리 전해졌다. 다음 주 화요일은 감독회 면접 교섭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기로 작정하고 15분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초인종을 3개 눌렀다. 김도현이 문을 열었다. 일찍 왔네. 면접 교섭은 지정된 장소에서. 알아.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 전에 너랑 할 얘기가 있어. 그때 그녀는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목욕 가운을 입고 젖은 머리로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반지를 보았다. 그거 약혼 반지야? 김도현은 서연 앞에 섰다. 맞아. 이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현실이 주먹처럼 그녀를 쳤다. 너희 결혼할 거야. 흥? 그녀는 히스테리적이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한여랑 결혼한다고? 한여 아니야. 내 약혼녀야. 그리고 내 집에서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슨 말이든 하세요. 이제 신경 안 써요. 네가 내 가족을 망쳤어.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 아들 대신 당신의 자존심을 선택했을 때 당신 스스로 망친 거예요. 김도현은 문을 가리켰다. 민준이는 이미 준비됐어. 지금 면접 교섭 장소로 갈 거야. 당신은 당신 차로 가. 우리는 우리 차로 갈게. 이수진은 분노로 떨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녀는 나갔다. 면접 교섭에서 민준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림만 그리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시간이 끝나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빠의 차로 달려갔다. 이수진은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김도현과 서연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웃고 행복해 보였다. 가족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원히. 6개월 후 12월의 화창한 토요일, 서연과 김도현은 결혼했다. 저택 정원에서 열린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사방에 흰 꽃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났고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었다. 오은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며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최 변호사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 있었다. 박 여사님도 특별 초대를 받았다. 민주는 화동이 되어 세틴 쿠션 위에 반지를 들고 왔다.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새로 맞춘 정장은 완벽하게 어울렸다. 서연은 아름다웠다. 과장 없는 단순한 흰 드레스, 어깨에 흘러내리는 긴 머리, 손에는 들꽃 부케를 들고 있었다. 주례가 서로를 받아들이겠냐고 물었을 때 두 사람은 단호한 목소리로 동시에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박수 속에서 키스했다. 파티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었다.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축하했다. 민준이 서연의 드레스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그의 키에 맞춰 몸을 숙였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네가 원한다면. 원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를 꽉 껴안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득 찼다. 김도현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니, 아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싸움과 두려움, 고통 끝에 함께 만든 가족.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모든 순간, 모든 눈물, 모든 힘든 시간.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고 절대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후 민주는 7살이 되었다. 교학년이었고 성적도 좋고 친구도 있었다. 악몽은 완전히 멈췄다. 더 이상 침대에 오줌을 싸지 않았다. 쉽게 웃고 크게 웃었다. 윤 선생님과의 치료는 1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그 후 그녀가 직접 말했다. 아이는 치유되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수진과의 면접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민주는 의무감으로 갔지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는 어리지만 그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면접 교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아빠, 제가 18살 되면 더 이상 거기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돼. 그럼 됐어요.
판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크면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김도현은 아들이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것, 곁에 있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미영은 상해 및 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들과 함께 일할 권리를 영원히 잃었다. 그녀의 이름은 폭력 전과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수진은 모든 연락을 끊었다. 가족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결국 상업용 건물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혼자서 가끔 민준을 생각했다. 자기가 한 짓을 하지만 진정한 후회는 결코 느끼지 못했다. 단지 잡힌 것에 대한 분노만 느꼈다. 이수진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클럽에서의 시선, 험담, 사회적 고립을 견딜 수 없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평판에 남은 오점은 영구적이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멀어졌다. 그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민준을 방문했다. 아이가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도 동의했다. 하지만 만남은 항상 긴장되고 슬펐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나를 용서하니, 민준아? 그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 9살이었고 많은 어른들보다 성숙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더 이상 화나지는 않아요. 그냥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슬플 뿐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받은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대답이었다. 서연과 김도현은 딸을 낳았다. 소희. 그녀는 결혼 3년 후에 태어났고 엄마의 눈과 아빠의 미소를 닮았다. 민주는 완벽한 오빠였다. 부호적이고 다정하고 항상 여동생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텅 비고 조용했던 저택은 이제 생기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 음악, 흩어진 장난감들, 냉장고에 붙어있는 다채로운 그림들. 오은숙 씨는 뒤뜰의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고 그토록 오랫동안 고생한 후에 마침내 쉴 수 있었다. 서현은 김도현이 도와준 장학금으로 간호대학에 갔다. 수석으로 졸업했다. 가족은 번성했다. 성장했다. 치유되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바꾼 그날로부터 10년 후 서연과 김도현은 베란다에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은 마침내 조용했다. 후회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뭐를요? 모든 거요. 소송, 한여랑 사랑에 빠진 거. 그녀는 이 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김도현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니, 단 한순간도 당신은 내 인생을 구했어. 민준이 인생도 우리에게 진짜 가족을 줬어. 저도 후회 안 해요. 힘들었어도, 일자리를 잃었어도, 두려웠어도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내가 가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뭔데요? 만약 그날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만약 문을 닫고 못 본 척했더라면.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네,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들은 그곳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것과 이룩한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할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커튼을 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보호하기를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돈도, 사회적 지위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고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것이다.